내가 본 것을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그해 진력 휴게소에서 진돗개가 한 짓은 전부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소녀가 보낸 절박한 신호와 그 의미를 유일하게 알아차린 14마리의 진돗개, 그리고 한 늙은 남자의 약속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방역과 숨 막히는 대치,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순간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충심과 유대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지켜낸 것은 한낱 짐승이라 불리는 존재들의 기적 같은 지성이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십시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뉘엿뉘엿 해가 지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풀려는 사람들, 출출한 배를 채우려는 가족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한 설렘과 고단함이 공기 중에 뒤섞여 있었다. 그날 그곳의 풍경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평범함의 껍질 아래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주차장 한쪽 구석, 낡은 1톤 트럭 짐칸의 철창 너머로 14마리의 진돗개가 불안한 시선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늠름한 백구, 영리해 보이는 황구, 날렵한 흑구까지 모두 대한민국 토종 진돗개의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명견들이었다. 이 개들의 주인인 박노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개들의 상태를 살폈다. 전람회에 출품할 녀석들을 싣고 진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박노인의 트럭 옆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에서는 멀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작은 소녀가 내렸다. 남자는 인자 미소를 지으며 소녀의 어깨를 감쌌다. 소미야, 화장실 다녀올까? 아빠가 맛있는 통감자 사줄게. 남자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막이 씌워져 있는 듯했다. 소녀, 소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작게 끄덕였다. 아이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웃음기 하나 없는 텅 빈 눈동자는 무언가에 겁을 먹은 듯 초점을 잃고 헤매었다. 남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소미의 시선이 박 노인의 트럭에 꽂혔다. 철창 너머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14쌍의 빛나는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이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잠시 굳어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고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소미는 남자의 등 뒤에 가려진 채 자신의 작은 손가락들을 빠르게 움직여 복잡한 매듭 모양을 만들었다. 풀기를 반복했다. 그것은 단순한 손장난이 아니었다. 정해진 순서와 규칙이 있는 명백한 의미를 담은 신호였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처럼 그 작은 손짓에는 아이의 모든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무심코 그들 곁을 지나쳤다. 휴게소의 소음과 인파 속에서 그 작은 몸짓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신호를 목격한 존재가 있었다. 바로 14마리의 진돗개들이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무리의 우두머리인 백두였다. 녀석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다가 소녀의 손짓을 본 순간 목 안쪽에서 낮고 위협적인 그르렁거림을 터뜨렸다.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하얀 이빨이 언뜻 드러났다. 백두의 반응은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다른 개들에게 퍼져나갔다. 조용하던 짐칸은 순식간에 불안과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녀석들은 일제히 일어나 철창에 코를 박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주인의 제지 한 번에 조용해질 녀석들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녀석들의 본능이 외치고 있었다. 저 작은 인간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아주 큰 위험에,
박노인은 개들의 갑작스러운 동요에 깜짝 놀랐다. 전람회를 수없이 다니며 단련된 녀석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흥분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그는 개들을 진정시키려다 무심코 녀석들의 시선이 향한 곳을 바라보았다. 검은 세단 옆에 선 작은 소녀, 그리고 그 아이의 등 뒤에서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작은 손가락. 박노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장난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반복되는 그 정교한 손짓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저 손짓은 분명 수십 년 전 핏빛 바다 위에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던 가장 친한 친구와 나눴던 그들만의 약속이 아니었던가. 어떻게 저 어린아이가 이 신호를 알고 있는 것일까? 박노인의 머릿속은 수십 년 전의 기억으로 순식간에 채워졌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검은 밤바다, 집어삼킬 듯 달려드는 파도와 싸우며 작은 어선에 의지해 있던 젊은 날의 자신과 친구 강씨. 강씨는 대대로 뱃사람인 집안에서 자라 바다의 언어를 몸으로 익힌 사람이었다. 그는 박노인에게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여러 가지 수신호를 가르쳐 주었다. 그 중에서도 어부의 매듭이라 불리는 복잡한 손짓은 가장 중요한 신호였다. 배가 뒤집히거나 무태서 큰 위험에 처했을 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신호를 보내게 누가 됐든 이 신호를 본 우리 식구는 목숨을 걸고 구하러 갈 걸세. 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껄껄 웃었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서로의 목숨을 담보로 한 혈맹과도 같은 맹세였다. 그리고 소미가 하고 있던 손짓은 바로 그 어부의 매듭, 신호와 정확히 일치했다. 박노인은 눈을 비볐다. 헛것을 본 것이라고, 늙고 병든 눈이 만들어낸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소녀의 손가락은 끈질기게 그리고 더욱더 절박하게 매듭을 그리고 있었다. 박노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친구 강씨는 3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소미였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 홀로 딸을 키우던 친구는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내가 없으면 우리 소미, 자네가 좀 돌봐주게나. 박노인은 그저 농담으로 여기며 손사래를 쳤지만 친구의 눈은 언제나 진심이었다. 친구가 죽고 서미는 먼 친척벌 되는 남자에게 맡겨졌다고 들었다.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다. 설마 저 아이가 강씨의 딸 소미란 말인가? 박노인은 옆에 선 중년 남자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값비싼 옷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얼굴에 걸린 온화한 미소. 누가 보아도 성공한 사업가이자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개들의 본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13마리의 진돗개들은 여전히 남자를 향해 맹렬한 적의를 드러내고 있었다. 진돗개는 주인을 지키려는 충성심만큼이나 자신과 주인의 무리에 해가 될 존재를 가려내는 감각이 기가 막히게 발달한 견종이다. 특히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이는 수백 년간 한반도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득한 생존 본능의 일부였다. 녀석들은 남자의 인자한 가면 뒤에 숨겨진 서늘하고 위험한 기운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박노인은 결심을 굳혔다. 이것이 오해일지라도 노망난 늙은이의 착각으로 끝날지라도 확인해야만 했다. 죽은 친구와의 약속이 그의 발을 움직이게 했다. 그는 천천히 최대한 위협적이지 않게 보이려 했으며 소녀에게 다가갔다. 꼬마 아가씨,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아버님 성함이 강씨 아니신가? 그 순간 남자의 부드럽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소녀를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숨기며 박 노인을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온기 없는 유리알처럼 변해 있었다. 어르신, 남의 아이에게 함부로 말 거는 거 아닙니다.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계심과 위협이 담겨 있었다. 소녀에게 향하던 박 노인의 시선을 자신의 몸으로 완벽하게 차단하는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능숙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소미는 남자의 등 뒤에서 필사적으로 박 노인을 보려 애썼다. 아이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네, 맞아요. 우리 아빠 이름은 강상철이에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남자가 어깨를 누르는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 미세한 변화를 박노인은 놓치지 않았다. 소녀의 흔들리는 눈빛과 남자의 차가운 저게 그리고 여전히 맹렬하게 지저대는 14마리의 진돗개들. 이 모든 조각들이 박노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친구의 딸이 위험하다. 저 남자는 보호자가 아니라 감시자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 박노인은 알 수 있었다. 이제 자신은 이 문제에서 절대로 발을 뺄 수 없다는 것을. 죽은 친구와의 약속이 이제 살아있는 그의 의무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과연 박노인은 이 서슬퍼런 경계 속에서 어떻게 소녀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의붓아버지의 등 뒤 작은 그림자에 갇힌 소미의 머릿속에는 아빠와의 마지막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던 어느 여름날의 부둣가 아빠는 낡은 그물을 손질하며 소미에게 여러 가지 매듭 묶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아빠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밧줄을 다루는 움직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섬세하고 정확했다. 소미야, 뱃사람한테 매듭은 목숨하고 똑같은 거야. 이 매듭 하나로 배를 묶고 그물을 던지고 사람을 구하기도 한단다. 아빠는 소미의 작은 손을 잡고 어부의 매듭을 알려주었다. 다른 매듭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복잡했지만 한번 묶으면 절대 풀어지지 않는 가장 튼튼한 매듭이었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신호 같은 거야. 아주 먼 옛날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풍랑을 만나서 무인도에 혼자 남게 됐는데 멀리 지나가는 배에다 손가락으로 이 매듭 모양을 만들어서 겨우 구조됐다는 전설이 있단다. 아빠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진진했다. 그러니까 소미도 잘 배워둬. 혹시라도 아빠랑 떨어져서 무섭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럼 하늘에 있는 우리 조상님들이나 아빠 친구들이나 아니면 아빠가 키우던 우리 똑똑한 진돗개들이라도 꼭 알아보고 소미를 구하러 와줄 거야. 약속. 아빠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소미는 작은 손가락을 걸어 마주 잡았다. 그때는 그저 아빠와 하는 재미있는 놀이, 든든한 약속이라고만 생각했다. 그 약속이 이렇게 처절한 마지막 동아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소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먼 친척이라는 의붓아버지 김씨가 나타났다. 그는 처음에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사람이었다.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예쁜 옷을 입히고 늘 웃는 얼굴로 소미를 대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는 모든 것이 변했다. 그는 아빠가 남긴 유산, 특히 아빠가 평생을 바쳐 일군 양식장과 땅 문서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소미가 모른다고 할 때마다 그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고 그 자리를 냉혹한 분노가 채웠다. 아빠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부수고 소미를 어두운 방에 가두기도 했다. 내 아빠가 남긴 돈. 어디에 숨겼는지 불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그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오늘 그는 새로운 집에 가는 날이라며 소미를 채태웠다.
하지만 차는 소미가 알던 동네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끝없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소미는 직감했다. 이 길이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바로 그 순간. 휴게소에서 아빠의 냄새가 나는 듯한 진돗개들을 보았다. 아빠는 생전에 진돗개를 유난히 아꼈다. 진돗개는 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으로 섬기는 충견이야. 사람보다 낫지. 아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미는 아빠가 가르쳐준 어부의 매듭 신호를 보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개들이 반응했고 한 할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봐 주었다. 의붓아버지의 등 뒤에서 소미는 작은 주먹을 꽉 쥐었다. 두려움에 떨고만 있던 심장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아빠와의 약속. 아빠는 늘 말했다. 파도가 무섭다고 포기하면 안 돼. 가장 큰 파도 뒤에 가장 잔잔한 바다가 있단다. 소미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박노인의 등장은 아빠가 하늘에서 보내준 응답일지도 모른다. 비록 지금은 의붓아버지의 위협에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 소미는 아빠가 알려준 또 다른 생존의 약속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눈에 띄지 않게 흔적을 남기는 법, 주변 지형 지물을 이용해 시간을 버는 법, 상대방의 눈을 보고 거짓말을 간파하는 법, 그 모든 가르침들이 이제 소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이 작은 소녀의 조용한 반격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의붓아버지의 감시를 피해 그녀는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의붓아버지 김씨는 박 노인을 향해 인자한 아버지의 가면을 다시 꺼내 썼다. 그는 한 손으로 여전히 소미의 어깨를 꽉 누른 채 다른 손을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르신, 아이가 낯을 많이 가려서요. 갑자기 모르는 분이 말을 거니 놀란 모양입니다. 저희는 이제 가봐야 해서요. 그의 말투는 더할 나위 없이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끼어들지 말라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박 노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소미의 귓가에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쓸데없는 짓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조용히 채 타. 그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끈적하게 아이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소미의 몸이 작게 경련을 일으켰다. 박노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김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 아이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요. 강상철 씨, 내 아주 가까운 친구였소. 박노인의 목소리에 실린 확신에 김씨의 눈썹이 순간 꿈틀했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고 능숙하게 받아쳤다. 그러셨군요. 상철이 형님께 이런 친구분이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형님 가시고 저희가 소미를 맡아서 잘 돌보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는 저희와 잘 돌보고 있다는 말을 유독 강조하며 박노인을 완벽한 외부인으로 자신을 합법적인 보호자로 규정지었다. 휴게소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이들의 대화에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짧은 대화는 오직 세 사람과 맹렬하게 지저대는 14마리의 진돗개만이 증인인 그들만의 작은 전쟁이었다. 김 씨는 더 이상의 대화가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 소미를 거의 방황제로 끌다시피 차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야, 소미야, 이제 가자. 어르신께 인사드려야지. 그가 소미의 등을 떠미는 순간 아이는 넘어질 셔츠 뒷자락이 살짝 들렸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박 노인의 매서운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의 하얀 등허리에 시퍼렇게 번져 있는 멍 자국, 옷에 가려져 있던 학대의 증거가 마치 낙인처럼 선명하게 드러났다, 사라졌다. 박노인의 숨이 멎었다. 친구의 딸이 저 여리고 작은 아이가 저런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에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잠깐, 박 노인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김 씨는 멈칫하며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거짓된 친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노골적인 짜증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왜 자꾸 귀찮게 하십니까? 노인장께서 이제 그는 본색을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다.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일에 무관심하다. 할아버지와 아빠, 딸로 보이는 세 사람의 평범한 신랑이 정도로 여길 뿐이었다. 법과 사회적 통념은 언제나 김 씨와 같은 그 보호자의 편이었다. 그는 바로 그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소미는 차 문이 열리는 짧은 순간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아이는 의붓아버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는 듯 몸부림치며 신고 있던 작은 신발 한 짝을 일부러 벗어던졌다. 흙먼지 가득한 바닥에 떨어진 분홍색 운동화. 그것은 아이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물질적 증거이자 살려달라는 무언의 비명이었다. 김 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아이의 신발을 주워 거칠게 구겨 넣고는 소미를 차 뒷좌석에 밀어 넣어뒀다. 쾅! 차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절망적으로 들렸다. 검은 세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합류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박 노인은 멀어져 가는 차의 뒷모습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증거도 권한도 오직 죽은 친구와의 약속과 아이의 등에서 본 끔찍한 멍 자국, 그리고 14마리의 개들이 내지르는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박 노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김 씨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박 노인은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동시에 그를 덮쳤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 친구 강 씨의 얼굴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던 소미의 처절한 눈빛이 그의 등을 떠밀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벨시 이를 눌렀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 노인은 숨을 고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인데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아이를 강제로 채태워서 막 출발했습니다. 아이 몸에 멍 자국도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어르신, 잠시만 진정하시고요. 그 남자와 아이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나요? 가족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 노인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의붓아버지라고는 하는데 아이가 저한테 비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위험하다는 신호를요. 제 친구의 딸인데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나 박 노인의 절박한 외침은 경찰에게 그저 노인의 과민 반응 정도로 여겨지는 듯했다. 비밀 신호라는 말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신호라니요. 어르신, 구체적인 폭행 장면을 목격하셨거나 아이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나요?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저희가 함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경찰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원론적이었다. 박 노인은 소리치고 싶었다. 아이의 눈빛이, 등허리의 멍 자국이, 14마리 진돗개의 본능적인 경고가 바로 증거라고. 하지만 법과 제도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는 증거는
그저 한 늙은이의 망상으로 치부될 뿐이었다. 차량 번호라도 알려주십시오. 일단 조회는 해보겠습니다. 경찰의 말에 박노인은 잠시 희망을 가졌지만 이내 절망했다. 너무 경황이 없어서 차량 번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차량 번호는 못 봤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냉담해졌다. 차량 번호도 모르시면 저희가 추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단 주변 순찰차의 내용은 전달하겠습니다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칭두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어졌다. 박노인은 허탈하게 휴대전화를 든 채 서 있었다. 세상은, 법은 이렇게나 멀고 차가웠다.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공권력마저 그를 외면했다. 바로 그때 트럭 짐칸에서 백두가 하늘을 향해 길고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질렀다. 마치 포기하지 말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인에게 외치는 듯했다. 그 울음소리에 다른 개들도 일제히 동조했다. 13마리의 개들이 내지르는 울음소리는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리의 일원을 잃은 늑대들의 비가베이각이었고 떠나간 동료를 부르는 전투의 북소리 같았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박노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그렇다. 인간의 법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짐승의 법으로라도 지켜내야 한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진돗개의 충직한 본능, 한번 정한 목표물은 절대 놓치지 않는 그 집요한 추적 본능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다. 인간의 눈과 귀가 놓친 것을 녀석들의 예민한 후각과 직감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박노인은 결심한 듯 거친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는 서둘러 운전석에 올라탔다.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나침반은 14마리의 진돗개들 뿐이었다. 이 미친 짓 같은 추격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망망대해 같은 고속도로 위에서 그들은 과연 소미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까? 박노인은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드르릉 하는 소음과 함께 차체가 거칠게 떨렸다. 그는 핸들을 꽉 쥔 채 김 씨의 차가 사라진 고속도로 입구로 차를 몰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갈림길이 나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김 씨가 휴게소에서 나간 지 이미 몇 분이 흘렀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검은 세단은 이미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수 킬로미터는 앞서가고 있을 터였다. 이 추격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미션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노인은 엑셀을 밟았다. 그의 등 뒤에서 14마리의 진돗개들이 그의 결정을 지지하듯 일제히 조용해졌다. 녀석들은 더 이상 불안하게 짖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한 방향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을 따라가려는 듯 녀석들의 모든 신경이 차창 밖으로 집중되고 있었다. 백미러를 통해 개들의 모습을 본 박노인은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진돗개와 함께 살아왔다. 녀석들의 작은 몸짓 하나, 낑낑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지금 녀석들의 모습은 사냥감을 추적하기 직전의 사냥가의 그 자체였다. 진돗개의 후각은 인간의 수천 배에서 만 배 이상 발달해 있다. 특히 한번 기억한 냄새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잊지 않으며 수 킬로미터 밖의 냄새까지도 구분해 낼 수 있다. 이런 능력 덕분에 진돗개는 예로부터 주인이 집을 나가면 며칠, 몇 달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집을 찾아오는 귀소 본능으로 유명했다. 박노인은 바로 그 전설과도 같은 본능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지 첫 번째 갈림길이 나타났다. 서울로 향하는 북쪽 길과 부산으로 향하는 남쪽 길. 박노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가 망설이는 순간 트럭 뒤편에서
개들이 다시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녀석들은 모두 오른쪽, 남쪽 방향을 향해 앞발로 철창을 긁으며 지저댔다. 특히 백두는 거의 몸을 날릴 기세로 그쪽을 향해 울부짖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박노인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판단이 아닌 13마리 진돗개들의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이 순간부터 이 낡은 트럭의 선장은 박노인이 아니라 그의 충직한 개들이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추격이 시작되었다. 박노인은 앞서가는 수많은 차들 사이에서 검은 세단을 찾아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켰다. 하지만 비슷한 색과 모양의 차가 너무나도 많았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김 씨의 차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을 것이다. 불안감이 엄습할 때마다 박노인은 백미러를 보았다. 개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녀석들의 시선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전방을 향해 있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소미의 흔적. 그 아이가 남긴 공기 중에 미세한 입자들을 쫓아가고 있는 듯했다. 박노인은 개들을 조금 더 믿어보기로 했다. 그는 속도를 조금 더 높였다. 낡은 트럭은 힘겹게 헐떡이며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현실감이 없었다. 오직 그의 머릿속에는 친구의 얼굴과 소미의 겁에 질린 눈동자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추격이었다. 오직 한 남자의 약속과 14마리 동물의 교감이 만들어낸 기적의 여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 필사적인 추격이 계속되는 동안 검은 세단 안에서는 또 다른 작은 반란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과연 소미는 차 안에서 어떤 단서를 남기려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단서는 박노인에게 닿을 수 있을까 뭐? 검은 세단의 뒷좌석, 소미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쿵쾅거렸지만 휴게소에서 마주쳤던 박노인과 진돗개들의 모습이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아빠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구하러 와줄지도 몰라. 그 생각이 들자 마냥 무서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용기가 솟아났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노인의 트럭이 자신을 쫓아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소녀를 행동하게 만들었다. 아빠가 가르쳐준 생존 기술들을 하나씩 되새겼다. 만약 나쁜 사람에게 잡혀가게 되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흔적을 남겨야 해. 빵 부스러기라도 좋고 시로락이라도 좋아. 네가 지나간 길을 알리는 거야. 쉣다가라. 아빠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소미는 주머니를 뒤졌다. 휴게소에서 의붓아버지가 사준 캐러멜 사탕 몇 개가 손에 잡혔다. 그는 소미가 단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소미는 운전석의 백미러를 힐끔거리며 김 씨의 시선을 살폈다. 그는 라디오 볼륨을 높인 채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지금이 기회였다. 소미는 조심스럽게 사탕 포장지를 벗겼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아이는 사탕 하나를 입에 넣는 척하며 포장지를 손안에 몰래 구겼다. 그리고 창문 틈을 아주 살짝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열었다. 잠시 후 김 씨가 다른 차를 추월하기 위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소미는 구겨진 포장지를 창문 틈으로 재빨리 날려보냈다. 반짝이는 은박 포장지는 바람을 타고 도로 위로 나풀거리며 떨어졌다. 그것을 시작으로 소녀의 작은 반란은 계속되었다. 소미는 입고 있던 스웨터 소매 끝에서 시로라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뽑아냈다. 아빠는 말했다. 색깔이 있는 실은 눈에 잘 띈단다. 특히 자연에는 없는 밝은 색이면 더 좋지. 소미의 스웨터는 아빠가 사준 밝은 노란색이었다. 아이는 그 시로라기를 손가락에 감아 작은 공처럼 뭉친 뒤
다시 한번 창문 틈으로 그것을 날려보냈다. 이런 행동들은 너무나 미미해서 설사 누군가 본다고 해도 아이의 장난 정도로 여기고 지나칠 법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소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작은 가능성 하나하나에 희망을 걸었다. 어쩌면 이 작은 흔적들이 모여 자신을 구출할 지도가 될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소미의 가장 대담한 시도는 차가 잠시 정체 구간에 들어섰을 때 이루어졌다. 아이는 가방 속에 있던 작은 머리끈을 꺼냈다. 아빠는 비상시에 밧줄 대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항상 튼튼한 머리끈을 챙겨주곤 했다. 소미는 그 머리끈으로 아빠에게 배운 매듭 중 하나인 클로브 히치 매듭을 만들었다. 이 매듭은 막대기 같은 곳에 무언가를 단단히 고정할 때 쓰는 매듭이었다. 소미는 앞 좌석 등바디에 붙어있는 옷걸이, 고리에 그 매듭을 단단히 묶었다. 매듭 자체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차가 급정거하거나 경찰이 차 안을 살피게 된다면 이 부자연스러운 매듭은 분명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터였다. 이것은 외부를 향한 흔적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이기도 했다. 김 씨는 소미의 이런 작은 움직임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휴게소에 늙은이가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경찰에 신고해봤자 증거 불충분으로 무시당할 것이 뻔했다. 그는 소미를 데리고 미리 약속된 장소로 가서 아이의 명의로 된 유산을 모두 넘겨받을 서류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할 생각이었다. 그 후에는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미 다 계산해둔 참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뒷좌석에 작은 소녀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소녀가 필사적으로 남긴 이 작은 흔적들은 과연 거대한 고속도로 위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바람에 흩어지는 무의미한 몸부림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박노인의 낡은 트럭은 고속도로 위를 위태롭게 달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핸들을 쥔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몇 시간을 달렸지만 검은 세단의 꼬리는 보이지 않았다. 수많은 갈림길과 나들목을 지날 때마다 그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그때마다 길을 알려준 것은 오직 뒤편 짐칸의 진돗개들이었다. 녀석들은 갈림길이 나타날 때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가야 할 방향을 향해 짖거나 몸을 움직여 신호를 보냈다. 왼쪽으로 굽어지는 길에서는 모두 왼쪽 철창에 기대고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야 할 때는 오른쪽을 향해 지저댔다. 마치 소미의 차에서 발산되는 보이지 않는 전파를 수신하는 14개의 안테나처럼 녀석들은 놀라운 정확성으로 길을 안내했다. 박노인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몇 번의 갈림길을 녀석들의 인도에 따라 지나고 나자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더 동물, 특히 개는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영역의 소리나 냄새, 심지어는 대기의 미세한 진동까지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어쩌면 녀석들은 소미가 남긴 미세한 냄새의 흔적이나 혹은 그 아이가 가진 특유의 기치와 같은 것을 쫓고 있는지도 몰랐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평생을 개와 함께한 박노인은 동물에게 인간의 오감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녀석들이 이끄는 대로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갈 뿐이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추격은 더욱더 어려워졌다. 전조등 불빛이 도로를 어지럽게 수놓았고 모든 차들이 그저 빛나는 두 개의 점으로 보였다. 박노인의 늙은 눈은 점점 침침해져 왔다. 피로와 절망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 때쯤 갑자기 백두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앞발로 운전석과 짐칸을 나누는 뒷창을 쾅쾅 두드려댔다. 깜짝 놀란 박노인이 백미러를 보자 백두는 도로갓길 쪽을 향해 코를 쳐들고 있었다.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박노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속도를 줄이고 갓길 쪽으로 차를 붙였다. 그리고 그의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작은 물체가 들어왔다. 그는 급하게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켰다. 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차들의 바람을 맞으며 갓길로 내려선 그는 조심스럽게 그 물체를 향해 다가갔다. 그것은 구겨진 캐러멜 사탕 포장지였다. 너무나 흔한 쓰레기. 하지만 그 순간 박노인의 머릿속에 휴게소에서 김씨가 소미에게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말하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그는 포장지를 집어들었다. 그 아래에 아주 작은 노란색 실 뭉치가 먼지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 순간 박노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소미가 남긴 흔적이었다.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지나간 길을 알리고 있었던 것이다. 소미야. 박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목이 메어왔다. 이 작고 희미한 흔적들이 거대한 고속도로 위에서 발견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웠다. 하지만 진돗개들의 경이로운 감각과 소녀의 필사적인 기지가 만나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는 다시 트럭에 올라탔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아이는 살아있다. 그리고 싸우고 있다. 이제 희망의 불씨는 거대한 횃불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엑셀을 힘껏 밟았다. 진돗개들은 마치 칭찬을 바라는 아이들처럼 꼬리를 치며 주인을 응원했다. 하지만 그들이 목표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곧 그들의 존재가 발각될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과연 이 아슬아슬한 추격전의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편 검은 세단의 운전석에 앉은 김 씨는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들을 무심코 훑어보다가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눈에 익은 어딘가 불편한 실루엣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낡고 각진 형태의 1톤 트럭. 처음에는 그저 흔한 화물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분기점을 지나고 추월 차선으로 옮길 때마다 그 트럭은 마치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오고 있었다. 설마 하는 생각에 김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휴게소에서 마주쳤던 그 노인, 그 진돗개들을 싣고 있던 트럭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난 말도 안 돼. 김 씨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어떻게 그 넓은 고속도로에서 자신을 찾아냈단 말인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트럭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집요했다. 그는 일부러 속도를 늦춰보았다. 그러자 트럭도 거리를 유지하며 속도를 줄였다. 다시 속도를 높이자 트럭 역시 낡은 엔진이 터져라 가속하며 뒤따라왔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그는 명백히 미행당하고 있었다.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경찰도 아닌 일가의 늙은이가 그것도 개 몇 마리를 믿고 자신을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으면서도 소름 끼치게 불쾌했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애써 유지하던 냉철한 이성은 날아가고 궁지에 몰린 짐승의 본성이 고개를 들었다. 모든 것이 저 노인과 그리고 그를 귀찮게 하는 저 아이 때문이었다. 김 씨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소미를 노려보았다. 아이는 창밖을 보며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추격자에게 신호라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너? 아까 그 영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고함을 질렀다. 소미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렸다. 시끄러워! 김 씨는 이성을 잃고
운전하던 한 손으로 소미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즉! 차 안은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소미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아이의 입술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소미는 비명도 지르지 않고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삼켰다. 그 침묵이 김 씨를 더욱더 자극했다. 그는 차를 갓길에 세울 기세로 속도를 줄이며 소미에게 위협적으로 몸을 돌렸다. 네가 쓸데없는 짓만 안 했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꼬이진 않았어. 네, 아빠가 남긴 돈만 순순히 내놨어도 넌 편하게 살 수 있었다고. 그의 친절한 가면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그 자리에는 탐욕과 폭력에 굶주린 괴물의 민낯만이 남아 있었다. 차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박 노인의 트럭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왔다. 전조등 불빛이 바로 뒤까지 다가오자 김 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그는 이제 노인을 따돌리는 것을 넘어서 이 추격을 끝장내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핸들을 거칠게 꺾어 칼치기를 하듯 차선을 넘나들기 시작했다.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아슬아슬하게 그를 피해 갔다. 그의 난폭 운전은 도로 위의 모든 차들을 위협하는 광기의 질주였다. 뒷좌석의 소미는 공포에 질려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차는 격렬하게 흔들렸고 창밖의 불빛들은 끔찍한 궤적을 그리며 흩어졌다. 이 광란의 질주는 박 노인의 낡은 트럭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였다. 이제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희망의 거리마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과연 박 노인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궁지에 몰린 남자의 폭주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김 씨의 광란의 질주가 시작되자 박 노인의 낡은 트럭은 속수무책으로 뒤처지기 시작했다. 낡은 엔진은 비명을 질렀지만 최신 세단의 성능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검은 세단은 어둠 속으로 녹아들듯 순식간에 멀어져 갔다. 박 노인은 절망감에 핸들을 내리쳤다. 이대로 놓치면 다시는 소미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의 눈앞이 다시 캄캄해지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진도 5 회장이었다. 그는 박 노인과 수십 년간 진돗개를 매개로 우정을 나누어온 진돗개 협회 회장이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진돗가의 애호가들의 정신적 지주 같은 인물이었다. 박 노인은 아까 소미의 흔적을 처음 발견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었다. 혹시라도 근처에 사는 협회 회원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신라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박 형님, 지금 어디쯤이시오? 수화기 너머로 오 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노인은 주변 이정표를 확인하며 위치를 알렸다. 오, 나들목을 막 지났네. 그런데 놓쳐버렸어. 그놈이 미친 듯이 달아나는 바람에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오 회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힘이 넘쳤다. 형님, 걱정 마쇼.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소. 그놈이 지금 달리는 길. 짐 킬로미터만 더 가면 대규모 공사 때문에 왕복 2차선으로 길이 좁아지는 구간이오. 그리고 이미 우리 회원들이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소. 박노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원들이라니. 오 회장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형님 전화를 받고 바로 협회의 비상연락망을 돌렸소. 죽은 강상철 회원의 딸이 위험에 처했다. 충견의 주인들이여, 약자를 위해 길을 열어라. 띠딱 이렇게 한 줄 보냈지. 그랬더니 이 근방에 사는 회원 대여섯 명이 자기들 개 운송 트럭을 몰고 그 공사 구간으로 집결하고 있소. 그놈 이제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될 거요. 대한민국 진돗개 애호가들의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훨씬 끈끈하고 강력했다. 그들은 단순히 개를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진돗개라는 하나의 유산을 지키고 보존한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였다. 특히 강상철이라는 이름은 그들 사이에서도 의리 있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기에 그의 딸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은 회원들의 의협심에 불을 지폈다. 이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명예를 건 출동 명령과도 같았다. 마치 현대판 파발 바이보처럼 박노인의 위기 상황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보이지 않는 지원군을 불러 모은 것이다. 박노인은 가슴 벅찬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같은 뜻을 가진 수많은 동지들이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엑셀을 밟았다. 잠시 후 오 회장의 말대로 도로는 서서히 좁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 멀리 비상등을 켠 채 도로를 거의 막다시피 서행하고 있는 대형 트럭들의 행렬이 보이기 시작했다. 짐칸에는 어김없이 위풍당당한 진돗개들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김 씨의 세단이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으려는 듯 교묘하게 지그재그로 대열을 맞춰 도로 위에 거대한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있었다. 김 씨의 차는 그 트럭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갇혀버리고 말았다. 평범한 운전자들이 보기엔 그저 흔한 화물차들의 정체 구간일 뿐이었지만 그것은 소미를 구하기 위해 진돗개의 주인들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완벽한 포위망이었다. 이 숨막히는 바리케이드 앞에서 김 씨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김 씨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사방이 거대한 트럭들로 꽉 막혀 있었다. 경적을 울려도 상향등을 켜봐도 트럭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그의 차를 중심으로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는 듯한 압박감마저 느껴졌다. 옆 차선으로 빠져나가려 해도 어느새 다른 트럭이 나타나 길을 막아섰다. 마치 거대한 짐승들이 먹잇감을 몰아가듯 조직적이고 빈틈없는 움직임이었다. 트럭들의 짐칸마다 실려 있는 진돗개들이 일제히 자신을 향해 지저대는 소리는 지옥의 합창처럼 그의 귓전을 때렸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등 뒤에서는 박노인의 낡은 트럭이 다가와 퇴로를 막아섰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결국 김 씨의 차는 트럭들에 의해 갓길 쪽으로 밀려나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엔진을 끄자 주변은 섬뜩할 정도의 정적으로 가라앉았다. 오직 수십 마리의 진돗개들이 내는 낮은 으르렁거림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트럭들의 전조등 불빛이 모두 그의 차를 향해 집중되면서 갓길은 마치 거대한 무대처럼 환하게 밝혀졌다. 이제 그는 이 연극의 주인공이자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이었다. 잠시 후 박노인의 트럭 문이 열리고 늙은 주인이 땅으로 내려섰다. 그 뒤를 이어 다른 트럭들에서도 건장한 체구의 남자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팔짱을 낀 채 김 씨의 차를 굳은 표정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고 위협적이었다. 차 안에서 소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창밖의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자신을 둘러싼 저 많은 트럭과 개들, 그리고 박노인 할아버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직감할 수 있었다. 아이의 심장은 공포가 아닌 뜨거운 무언가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김 씨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항복할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소미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소리쳤다. 모두 비켜. 비키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는 작은 소녀를 자신의 마지막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다. 김 씨는 소미를 거의 질질 끌다시피 차에서 내렸다. 환한 불빛 아래 공포에 질린 소녀와 광기에 사로잡힌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트럭 짐칸에서 내려온 14마리의 진돗개들이 조용히
그러나 위압적으로 반원 형태로 포위망을 만들었다. 박노인의 개들이었다. 녀석들은 짖지도 달려들지도 않았다. 그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제자리에 앉거나 서서 김 씨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어 볼 듯한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마치 법정의 배심원단처럼 혹은 억울한 죽음을 지켜본 14명의 목격자처럼 그들의 고요한 존재감은 김 씨의 폭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압박감을 만들어냈다. 김 씨는 소미의 목에 팔을 두르고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저리 가. 이 개새끼들아. 그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만 개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리의 우두머린 백두가 천천히 위험 있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녀석의 새하얀 털은 불빛을 받아 신성하게까지 보였다. 백두는 김 씨와 소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는 대신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 속에서 짐승이라 불리는 한 마리의 개가 내릴 결정은 과연 무엇일까? 그 결정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 것인가? 모두의 시선이 백두에게로 쏠렸다. 팽팽한 긴장감이 실체처럼 느껴질 정도로 공기는 무거웠다. 김 씨는 소미를 붙잡은 팔에 더욱 힘을 주며 백두를 향해 위협적으로 소리쳤다. 저리 안 가. 가까이 오면 이 계집애부터 던져버릴 거야.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광기로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백두는 그의 협박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녀석은 으르렁거리거나 이빨을 드러내는 대신 오히려 몸을 낮추고 코를 킁킁거리며 바닥에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백두는 천천히 김 씨가 아닌 소미 쪽으로 다가갔다. 소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백구를 보며 순간 숨을 멈췄지만 이상하게도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따뜻하고 깊었다. 마치 괜찮아, 내가 왔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백두는 소미의 발치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코로아이의 신발을 툭 건드렸다. 휴게소에서 소미가 일부러 벗어던졌다가 김 씨가 억지로 다시 신겼던 그 분홍색 운동화였다. 녀석은 그 신발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이의 냄새와 그 아이의 아버지였던 강 씨의 냄새,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이었던 그 절박함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백두는 모두를 놀라게 할 행동을 했다. 녀석은 공격을 하는 대신 소미의 발 앞에 조용히 엎드렸다. 마치 충성을 맹세하는 기사처럼 혹은 상처 입은 주인을 지키는 충견처럼 녀석은 고개를 들어 김 씨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고와 함께 기묘한 슬픔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는 우리 무리의 일원이다. 그러니 더 이상 손대지 마라. 말은 없었지만 그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백두의 행동은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 뒤를 따라 나머지 13마리의 진돗개들도 일제히 소미의 주위에 자리를 잡고 앉거나 엎드렸다. 거대한 흰색, 황색, 검은색 개들이 작은 소녀를 중심으로 철옹성 같은 방어벽을 만든 것이다. 이제 소미는 인질이 아니었다. 13마리의 충직한 호위 기사에게 보호받는 작은 여왕과도 같았다.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김 씨는 완전히 넋을 잃었다. 그는 동물들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조직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고립시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개들의 침묵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다. 그는 더 이상 소미를 위협할 수도,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었다. 사방이 인간과 개들로 둘러싸인 채 그는 완벽하게 무력해졌다. 박노인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이제 그만하게. 자네는 졌어. 아이를 놔주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고속도로 위에 수많은 트럭들이 비정상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신고가 빗발치자 마침내 경찰이 출동한 것이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경찰차 2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기이한 장면에 할 말을 잃었다. 수십 명의 남자들과 트럭들, 그리고 한 남자와 어린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개들의 무리. 이것은 단순한 교통정체가 아니었다. 무언가 거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경찰들은 즉시 상황 파악에 나섰다. 김 씨는 경찰의 등장을 보고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했다. 경찰 양반, 이 사람들이 날 감금하고 위협하고 있어. 저 개들 좀 어떻게 해보시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더 이상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과연 경찰 앞에서 모든 거짓말이 벗겨질 수 있을까? 소녀의 작은 용기와 개들의 기적 같은 충심은 법 앞에서 증명될 수 있을까? 경찰들이 다가오자 김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피해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저 영감님이 내 딸을 데려가려고 길을 막고 위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개들을 풀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요. 이건 명백한 납치, 감금입니다. 그는 최대한 억울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충분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주장이었다. 경찰 중 한 명이 박 노인에게 다가가 해명을 요구했다. 어르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고속도로를 이렇게 막으시면 어떡합니까? 박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소미를 가리켰다. 모든 시선이 다시 소미에게로 향했다. 아이는 14마리의 진돗개들에게 둘러싸여 조금 전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이었다. 아이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대신 작은 얼굴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소미는 자신을 보호하듯 둘러싼 백두의 등을 한번 쓰다듬어주고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이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현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소미야, 무슨 소리니? 아빠한테 왜 그래? 그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소미는 흔들리지 않았다. 소미는 자신의 위솥을 살짝 걷어 올렸다. 옷 아래로 드러난 팔과 등에는 검고 푸른 멍들이 끔찍하게 번져 있었다. 그 처참한 증거 앞에서 경찰들은 말을 잃었다. 아빠가 남겨주신 돈을 달라고 매일 저를 때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서 다시는 집에 못 오게 할 거라고 했어요. 아이의 고백은 작았지만 그 어떤 증언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현장에 울려 퍼졌다. 김 씨는 아니야. 거짓말이야. 제가 말을 안 들어서 훈육을 좀 한 것뿐이라고. 라며 미친 사람처럼 부정했지만 그의 발악은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때 박 노인이 조용히 경찰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 아이가 휴게소에서 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위험에 처했다는 아주 오래전 저와 아이 아버지만이 알던 약속의 신호였지요. 그는 소미가 했던 어부의 매듭 손짓을 재현해 보였다. 그리고 저 녀석들이 그걸 알아봤습니다. 박노인은 진돗개들을 가리켰다.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짐승의 본능은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저 녀석들은 처음부터 저 남자의 아기를 꿰뚫어 보고 아이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박노인의 말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몸에 새겨진 상처와 아이를 지키듯 둘러싼 14마리의 진돗개들이 만들어내는 광경은 그 어떤 논리보다도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소미의 작은 가방에서 나왔다. 경찰이 김 씨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하자 소미는 자신의 가방을 열어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아빠가 생전에 선물해 준 것이었다. 소미는 휴게소에서 박 노인을 만난 이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김 씨가 자신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소리를 몰래 녹음해 왔던 것이다. 내 아빠가 남긴 돈만 순순히 내놨어도 넌 편하게 살 수 있었다고. 차 안에서 김 씨가 내뱉었던 광기 어린 목소리가 녹음기를 통해 흘러나오자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모든 거짓말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의 변명도 발악도 무의미했다. 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경찰은 즉시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한 소녀의 작은 용기와 13마리 진돗개의 기적 같은 충심, 그리고 한 늙은 남자의 잊지 않은 약속이 마침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다. 김 씨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를 짓누르던 팽팽한 긴장의 끈이 끊어지자 소미의 작은 몸이 휘청거렸다. 곁에 있던 백두가 재빨리 몸으로 아이를 부축하듯 받쳤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공포와 서름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른 아이는 결국 백두의 커다란 몸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차 따뜻하고 든든한 털의 감촉이 마치 아빠의 품처럼 느껴졌다. 다른 개들도 아이의 곁으로 다가와 낑낑거리며 걱정스러운 소리를 내거나 부드러운 혀로 아이의 손을 핥아주며 위로를 건넸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전쟁에서 승리한 뒤 상처 입은 작은 주군을 위로하는 충직한 병사들의 모습 같았다. 박 노인은 말없이 다가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괜찮다. 아가.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목소리는 든든했다. 소미는 박 노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고 기나긴 악몽에서 깨어나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진돗개의 주인들도 거칠고 무뚝뚝해 보이던 그 사내들도 모두 조용히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했다. 그들은 한 작은 소녀의 용기와 그 소녀를 지켜낸 13마리 개들의 놀라운 충심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김 씨는 아동 학대 및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어 연행되었다. 그의 추악한 범죄는 소미의 증언과 녹취록, 그리고 몸에 남은 상처들을 통해 명백히 밝혀질 것이었다. 고속도로를 막았던 진돗개 주인들은 경찰에게 간단한 경위 조사를 받은 뒤 훈방 조치되었다. 그들의 행동은 분명 불법이었지만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의로운 행동이라는 점이 참작되었다. 경찰들조차 그들의 끈끈한 유대와 용기에 혀를 내둘렀다. 흩어지기 전 오 회장은 박 노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역시 박 형님이야. 그리고 우리 진돗개들이 큰일을 해냈구먼. 죽은 강상철이도 하늘에서 고마워할 걸세. 이제 남은 문제는 소미였다. 아이에게는 당장 돌아갈 집도 기댈 가족도 없었다. 아동보호센터로 보내지는 것이 절차였지만 박노인은 차마 아이를 그렇게 보낼 수가 없었다. 그는 소미의 손을 꼭 잡고 경찰에게 말했다. 이 아이, 제가 잠시 맡아서 보호하고 싶습니다. 죽은 친구와의 약속이 있으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경찰도 잠시 고민하더니 상부에 보고한 후 임시 보호를 허락해 주었다. 그렇게 소미는 박 노인의 낡은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다. 트럭이 다시 출발하자 짐칸의 14마리 진돗개들은 더 이상 짖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녀석들은 모두 편안한 자세로 엎드려 조수석에 앉은 작은 소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자신들의 새로운 무리,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소미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과 공포의 색이었던 밤이 이제는 고요하고 평화롭게 느껴졌다. 옆에는 자신을 구해준 할아버지가, 등 뒤에는 든든한 14마리의 수호천사들이 있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소미는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가족이었다. 소녀는 이제 14마리의 진돗개와 함께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까? 박노인의 트럭은 진도를 향해 밤새도록 달렸다. 소미는 조수석에 앉아 자신을 구해준 14마리의 진돗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박노인은 녀석들 하나하나의 이름과 성격, 그리고 그들과 얽힌 추억들을 다정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무리의 우두머리이자 가장 용감한 백두,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추적의 명수 황룡, 가장 빠르고 날렵한 흑풍 등 각기 다른 개성과 능력을 가진 녀석들의 이야기는 소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이는 어느새 진돗개들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각자의 영혼을 가진 소중한 친구처럼 느껴졌다. 긴장이 풀린 소미는 어느새 잠이 들었고 박노인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에게 조용히 덮어주었다. 동이 틀 무렵 트럭은 마침내 진도에 도착했다. 바다 내음과 흙 냄새가 섞인 공기가 도시의 탁한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상쾌했다. 박노인의 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소박한 시골집이었다. 집 앞 넓은 마당에는 진돗개들을 위한 견사가 잘 마련되어 있었다. 트럭이 멈추자 13마리의 개들은 익숙한 집에 돌아온 안도감과 새로운 식구를 데려온 설렘으로 가득 차 꼬리를 흔들며 짐칸에서 내렸다. 잠에서 깬 소미는 낯선 풍경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개들의 모습에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날부터 소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박노인은 무뚝뚝했지만 속정이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소미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묻는 대신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며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소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준 것은 역시 14마리의 진돗개들이었다. 녀석들은 언제나 소미의 곁을 맴돌았다. 아이가 마당에 앉아 있으면 곁에 와서 조용히 엎드려 주었고, 아이가 산책을 나가면 든든한 보디가드처럼 앞뒤를 에워싸고 함께 걸었다. 특히 백두는 소미의 그림자처럼 아이를 따라다니며 지켜주었다. 소미는 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잃었던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아이는 녀석들에게 밥을 챙겨주고 털을 빗겨주며 정성을 쏟았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마음속 깊은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갔다. 아빠와의 추억이 깃든 진돗개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아이에게 아빠가 여전히 곁에 있는 것 같은 따뜻한 위안을 주었다. 박노인은 그런 소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죽은 친구에게 진 빚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갚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소미와 14마리의 진돗개, 그리고 한 늙은 남자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하나의 새로운 무리,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몇 달 후, 김 씨는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소미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안전하게 보호되었고, 박노인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소미의 정식 후견인이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운명은 이 새로운 가족에게 마지막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해 겨울,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박노인과 소미, 그리고 14마리의 진돗개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김 씨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또 다른 그림자가 복수심에 불타 그들의 고요한 보금자리를 향해 은밀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이들에게 닥쳐올 마지막 위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소녀와 14마리의 진돗개는 이 위기마저 함께 극복하고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소녀의 신호를 알아챈 14마리 진돗개의 놀라운 충심, 그리고 죽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한 남자의 용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가운데 소미와 새로운 가족은 또 한 번의 거대한 시련에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과연 그들은 이 마지막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우두머리 백두는 또 어떤 기지를 발휘해 그의 새로운 주인을 지켜낼까요? 그 뒤지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 유산을 따라서는 잊혀가는 가치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